안녕하세요.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를 맡은 주익종입니다. 저는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원 과정과 박사 졸업 후 한동안은 일제통치기의 한국인 공업 발달사를 공부했고, 근래에는 한국 경제개발사, 고도성장기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기 한국 공업 발달사를 12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도성장 이전 한국의 공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950년대 이승만 정권 하의 한국 경제와 공업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저는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조 경제라 해서 6.25 전쟁 휴전 후 경제 원조를 어떻게 받아서 경제 부흥을 하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둘째로 소비재 공업과 생산재 공업의 두 부문에서 공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셋째로 1950년대의 한국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로서 자유경제화에 관해서 설명하고, 끝으로 경제 자립을 위한 노력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6.25 전쟁의 피해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의 파괴 등 물적 피해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당시 추계에 의하면 1953년도 GNP의 1.7배 규모라고 합니다. 2020년 GDP가 1조 6,200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 2조 9천억 달러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과 견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파괴된 명동거리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가운데 뒤쪽에 있는 삐쭉 솟아오른 산이 북악산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산이 북한산입니다. 고층 건물이 없어서 명동 시내에서도 북악산, 북한산이 잘 보이는데, 높지 않은 건물들도 대거 파괴가 됐습니다. 이 파괴된 폐허 더미의 거리를 중년 남자와 또 어린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초토화된 인천 시가지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여파로 사진에서 보이는 지역은 완전 평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경성방직 영등포 공장 건물의 사진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 이후 인천 상륙 작전 후에 다시 서울을 수복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벽돌 건물 공장인데 창과 지붕은 통째로 다 날아갔습니다. 거의 건물 옆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그 내부 모습입니다. 공장 안에 있는 방직 기계 설비는 축만 남고 나머지는 다 고철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설비를 완전히 대체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물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원조를 받거나 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직접 생산을 하거나 해서 그 시설들을 복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인명피해 역시 상당했는데 1950년 인구 2천만 명 중에 10%인 200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명피해는 사망,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어서 불구자가 되는 두 가지입니다. 사망 실종자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100만 명이 부상을 입어서 불구자가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인 1960년대의 풍경이 기억나는데, 그때는 한 팔이 없거나 아니면 한 다리가 없는 성인 남자, 상위 군인이라 불린 불구자 성인 남자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버스에서 어떤 물건을 사라고 승객들에게 반강요를 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망 실종으로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아예 없어지거나 부상으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기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지거나 불구자가 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상당수의 사람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1945년 해방되고 분단된 다음부터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북한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북한에서 토지개혁 등을 하고 또 반공적인 자산가 또는 지식인들을 탄압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해서 내려온 것인데 6.25 전쟁기에 약 60만 명의 월남민들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당장은 이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일자리를 주거나 구호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장은 부담이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노동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남민은 그만큼 플러스가 됐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 월남민들은 반공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자산가 계층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체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중공군의 개입 이후 유엔군이 후퇴할 때 그에 따라서 북한 주민도 같이 남하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대동강 철교를 넘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동강 철교 자체는 파괴가 돼서 남은 아치 위로 간신히 넘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저 멀리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배를 타고 넘어올 요량으로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약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 말씀드린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는 일회성 피해입니다. 휴전과 더불어 물적 피해나 인명 피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피해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전 시기 또는 전후에 계속 통화가 증발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인데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1950년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파란 선이 도매물가선이고 붉은 점선이 통화량 수치입니다. 이 세로축 단위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도 6.25 전쟁이 날 때가 1배인데 거기서 10배가 되고 나중에 거의 100배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화량은 전쟁 직후부터 급증합니다. 나중에 1960년쯤 되면 거의 100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도매 물가는 전쟁 중에 더 빨리 상승하는데 이것은 전쟁 중에 통화 증발과도 상관없이 당장 물자가 부족하니까 물가가 급등한 것이고 그 이후는 통화량에 비례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교란하는 현상이고 그래서 경제 안정화를 시켜야 합니다. 물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경제 재건을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빨리 경제 안정화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재건과 경제 안정은 사실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서로 상충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한국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경제 재건 과정에서 첫 번째로 기댈 것은 역시 미 원조였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6.25 전쟁을 휴전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통일의 기회인데 어찌 이것을 휴전으로 날려버리려고 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는 조치의 하나로서 휴전에 동의해 주면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휴전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 휴전 후 한국에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 계획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약 3천만 달러에 불과하고 수입액이 약 4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를 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런 경제 원조를 통해서 한국을 부흥 발전시켜 극동에서의 민주주의 전시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걸 한국 정부에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 정부는 경제 원조 교섭을 하게 되는데 1952년 8월 아직 휴전하기 1년 전쯤입니다. 이때 미 대통령의 특사가 방한해서 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면서 합동경제위원회, 영어로는 Combined Economic Board라고 해서 CEB, 줄여서 합경위를 설치합니다.
합경위에는 경제조정관이 2명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 1명, 미국 쪽에서 1명. 그래서 합동경제위원회인 것이고, 이 위원회가 경제 운영의 기본 방향과 틀을 결정하면서 한국 경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 사실상 독자성을 잃고 원조를 제공해주는 미국과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조정관이 부임하는 것은 1953년 8월 휴전 한 달 후입니다. 미국 측 경제조정관 한 사람만 부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뒷받침해서 원조를 집행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오게 되고 또 그를 돕는 한국인 직원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유솜, 주한경제협조처라고 해서 아주 큰 기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조정관이 부임한 후 한미 간의 원조 교섭이 1953년 8월부터 12월까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 원조 교섭 때 한미 간에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는데 우선은 목표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의 부흥을 목표로 삼았는데 미국 정부는 경제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목표가 다르니 당면 과제도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외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외화로 설비와 같은 자본재, 또 원료 등에 해당되는 중간재 이런 것을 사들여서 빨리 생산을 늘려 경제 복구, 경제의 부흥을 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당면 과제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고 그러려면 재정 적자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재정 적자가 불가피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고 반면에 쓸 곳은 많습니다. 국방도 해야 되고 경제 부흥도 해야 되고 당장 구호도 해야 되고 지출할 곳은 많은데 수입은 없으니 재정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당면 과제가 이렇게 다르니까 역시 또 수단도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2가지 수단을 내걸었는데 하나는 부흥 계획안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950년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경제 부흥 계획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951년도 8월 한국 부흥 물동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고 1952년도에는 한국 경제 부흥 계획서 이런 식으로 거의 1년에 한 번씩 부흥 계획이 나옵니다. 계속 새 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그 전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안을 만드는 목적은 계획을 미국 정부에게 들이밀면서 이렇게 한국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겠으니 원조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1953년도 경제부흥계획서의 한 페이지인데 왼쪽에 항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간 조금 위에 보면 O, 관공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연처공장 복구, 염전 개발, 비료공장 신설 등. 비료공장 신설을 보면 순위에서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내역입니다. 비료공장 신설의 경우에는 유엔 원조가 1,200만 달러입니다. 단위가 1,000달러입니다. 1,200만 달러는 유엔 원조로 하고 15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돈을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15만 달러로 비료공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1953년도 한국경제의 부흥계획서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사업들, 세워야 할 공장들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이런 공장들이 필요하다고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미국 관계자들은 이것을 쇼핑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쇼핑리스트가 뭐겠습니까? 뭔가 사고 싶은 것 또는 사려고 하는 물품 목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갖고 싶어하는 공장 리스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수많은 부흥 계획서를 내놓으면서 미국을 설득해 원조를 많이 받아서
외화 수입을 늘리려고 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환 수입 극대화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공정 환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정 환율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환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유엔군 대상금이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유엔군에 빌려준 원화가 있었습니다. 유엔군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막사를 건설할 수도 있고 또 군용 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고 이때 한국인 업자라든가 한국인 인부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줄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돈을 한국 정부로부터 빌렸었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빌려준 돈이 유엔군 대상금이었습니다. 당시 화폐 단위가 환인데 한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1억 환을 빌려주었다고 할 때 1달러당 환율이 낮을수록 성환받을 달러 금액이 커집니다. 한국 정부는 환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달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환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많은 마찰을 벌이게 됩니다. 하여튼 이것이 한국 정부의 수단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정부의 과제는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은 재정 지출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편이고 또 하나의 방편은 재정 수입을 늘리는 것인데 조세 수입을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정부가 원조 물자를 민간에 판매하고 수입을 올릴 수는 있는데 원조 물자에 적용되는 환율을 높이면 똑같은 1달러어치의 물자를 팔았을 때 한화 수입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높은 환율을 원했고 환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한국 정부와 환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미국 정부 간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중점 산업이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설재 산업, 기간 산업을 먼저 확충하자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우선 급한 소비재 산업부터 발달시키자고 했습니다. 어느 쪽의 입장이 우세했을까요? 당연히 원조를 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3년 12월에 합동경제위원회 협정이 맺어지는데 이때 미국 정부의 입장 위주로 체결이 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부분적으로 반영됩니다. 연간 원조 규모는 어땠을까요? 1954년도에는 아직 한국군 작전 지휘권 문제 등이 한미 간에 타결되지 않아서 미국이 압력 수단으로 원조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아 금액이 적었습니다. 1954년 11월 한미 의사록이 체결되고 1955년도부터 원조가 대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955년 2억 5천만 달러, 1956년도에는 3억 달러를 넘고 1957년도에는 피크입니다. 거의 4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원조의 피크 시기는 1956년에서 1958년의 3개년입니다. 그 이듬해에는 2억 달러대 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다음 그래프는 1950년대의 경제 성장에서 원조가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왼쪽 축으로 봐야 하는데 투자율입니다. GNP 중에서 얼마만큼이 그 다음의 생산을 위해서 쓰이느냐 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투자율이 1954년, 1955년도에는 10%를 약간 상회합니다. 원조가 가장 많았던 1957년도에 15%가 넘습니다. 1957년이 경제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투자율이 다시 낮아집니다. 그리고 실선으로 표시한 것은 경제 성장률인데 성장률은 오른쪽 축으로 봐야 됩니다. 1953년도부터 GNP 추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통계가 1953년부터 있습니다. 1954년, 1955년에는 6%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1956년에 약 1% 정도로 성장률이 급락했다가 1957년도에 거의 8%에서 9%의 성장률을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떨어집니다. 평균으로는 4.5% 정도의 성장률입니다. 1956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농업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농업의 비중이 매우 큰데 농업에서 이때 매우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전년도 농업 생산이 워낙 작았다 보니 기저효과로 정상으로만 돼도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원조 물자도 많이 들어와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9%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에서 주황색 부분이 있고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 초록색 부분이 국내 저축이고 주황색 부분이 해외 저축입니다. 해외 저축이 바로 원조입니다. 1956년도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워낙 적어서 국내에서 생산된 것보다도 더 많이 소비했습니다. 국내 저축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때는 들어온 원조 중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투자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내 저축률은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축 이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1950년대의 외환 수입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또는 광산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출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 있고 또 하나는 서비스 수입입니다. 당시 약 5만 명까지 유엔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유엔군이 한국 땅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예를 들어 유엔군이 군수물자를 철도나 육로로 수송하고 대금을 지불해서 얻는 수입, 또 당시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급여를 달러로 받는데 그렇게 받은 달러를 은행에서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게 됩니다. 정부로서는 달러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 수입이 보라색이고 나머지가 원조입니다. 그런데 수출은 거의 바닥입니다. 약 3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것이 유엔군에 대한 서비스 수입이었고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원조였습니다. 이것들을 다 합치면 평균 3억 5천만 달러가 넘고 1956년부터 1958년도까지는 거의 4억 달러 내외의 외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물자들을 수입해서 썼습니다. 한편 산업별로 성장률이 달랐는데 파란 끊어진 선으로 표시한 농림어업이 풍흉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인 반면 붉은 점선 표시한 제조업 성장률은 1950년대 중반에 높았다가 후반에 낮아졌고 붉은 끊어진 선 표시한 서비스업은 5% 내외의 안정적 성장률을 보였습니다.